대학들마다 벌써부터 2022학년도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신입생 혜택을 써놓은 현수막까지 보일 만큼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지역 대학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평가 결과로 우리 지역 대학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돌파구는 없을지 군산대학교 김동익 입학처장 그리고 전주대학교 류두현 부총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번 결과 발표로 인해서 좀 상심에 빠진 군산대를 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총장 대행을 맡고 계시죠. 김동익 입학처장님,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 조심스럽지만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저희도 처음에 이 선정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교수님들의 반응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평가에서 미선정이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학내에서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근거는 2015년부터 이런 평가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런 모든 평가에서 군산대학이 미선정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상당히 높은 점수로 일주기 평가에서는 최우수 대학에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당혹스러움을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를 보는 시각은 괜찮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다른 밖에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좀 미흡했구나. 그럼 가장 미흡했던 점이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안주했던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그런 안주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요즘 대학 상황에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손실이 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직자가 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 화요일 전체 교수 회의를 통해서 비대위가 구성돼서 비대위 중심으로 이 시대에 맞게 우리 대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전주대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은 됐습니다만 사실 지역대학의 어려운 실정들은 다 공감을 하고 계실 텐데 지역대학 죽이기다 이런 평가까지 받는 이번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갖다 준비하면서 사실 각 대학은 그 대학으로서 갖춰야 될 교육 여건을 갖다가 마련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갖다가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본래 수도권이랑 지방의 어떤 그 경제 규모나 그 인구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을 갖다가 하다가 보니까 그 지방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평가를 준비하고 저희가 그 교육 시장에서 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갖다 초래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교가 8개 중에서 2개 대학이 지금 그 일반 재정 지원 대학에서 탈락을 갖다가 했는데요. 탈락률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국 평균보다도 높고요. 호남권 전체를 봤을 때도 높습니다. 이렇게 그 각 지역의 어떤 특성화 내지는 그 상황을 갖다 고려하지 않은 그런 평가를 갖다가 하다가 보니까 일부 대학들이 그 굉장히 그 피해를 갖다가 많이 지금 보고 있게 되고요. 그 저희가 자율적으로 혁신을 갖다가 할 수 있고 특성화를 갖다가 도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자율권을 갖다가 보장할 수 있는 체제로 평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물론 재정비를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평가에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셨다고요. 예, 이번 평가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량평가는 좀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정량평가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정성평가는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얘기를 할 때 어떤 특정인을 뽑기 위해서 면접에서 특정인에게는 만점을 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0점 처리를 해서 서류 전형 점수를 뒤엎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공정성 얘기를 했는데 이번 평가도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됩니다. 정량은 98% 이상의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정성에서는 만점에 76%밖에 못 받았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런 평가를 좀 공정하게 하려면 정성 평가에서도 상한과 하한을 정해서 어느 기준 내에 들어가게 평가를 한다면 그런 점이 좀 해소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상한이나 하한이나 기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일반 재정 지원 대학은 이 재정 지원 제한 대학과는 분명히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이상 해당 대학의 부실 대학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변호사님, 혹시 이런 부분이 재학생이나 졸업생 혹은 지역민에게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또 정성평가 기준이 좀 모호하거나 뭐 교육부 입맛에 따른 줄 세우기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당연히 큰 영향이죠. 여기 거의 뭐 낙인 찍기 효과 같은데 제가 이 제도 왜 이걸 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제 90년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4년제 대학에 들어간다는 건 어느 대학이든 그 대학 입학 정원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엘리트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김영삼 정부 이후에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되면서 대학 수가 많이 늘어났죠. 근데 90년대 이후에 생각해 보면 이제 출산율이 감소하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먼 미래가 내보이잖아요. 그러면 대학 정원과 이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 수가 어느 순간은 이제 이게 역전되게 된다라고 해서 이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얘기가 김대중 정부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는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했고 노무현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이라는 명칭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2010년 때부터 이제 재정지원 제한 대학,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라는 정책을 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일부 그 하위권 평가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됐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2015년부터는 이제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해요. 재정지원 제한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정원까지 이제 같이 손대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이 그대로 틀을 유지하면서 명칭을 이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고 해서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라는 그 큰 틀,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했던 그 정책의 큰 틀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여기를 통해서 교육부의 사업, 재정 지원을 못 받거나 정원이 줄거나 뭐 국가자금 신청이 제한된다거나 이런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재정 지원 제한이라고 해서 뭐 재정이 튼튼한 사립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낙인 효과예요. 여기서 지정된 재정 지원 제한되어 지정된 학교는 사실은 그 이후에 신입생을 받을 때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거기에 있는 그 교수 아니면 직원 아니면 학생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자존심에 이제 생채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의 이 각 정부마다 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선정을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정부에 밉보였다. 아니면 교육부에 밉보였다. 교육부 관료에게 밉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교육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지방 대학은 모든 지표상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 대학보다 이런 불균형이 있다. 이런 비판이 항상 직면해 있었죠. 예. 이런 혼란 속에 전라북도 각 대학이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군산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가 자칫 수시 모집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로 지원을 고민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번 결과로 인해서 기존에 제공되던 혜택들을 혹시 나는 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텐데요. 예, 지금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평가의 기본 목적은 어떤 재정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의 사항인데 그게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특히 2015년에 있었던 일주기 평가에서는 부실대학 선정이라는 개념이 약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도 부실대학이 아니냐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님들도 저희한테 제일 먼저 질의한 것이 이제 군산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을 못 받습니까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래픽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시면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는 대학은 이미 지난 4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18개 대학을 발표를 했고 이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선정이 된 대학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는 대로 국가에서 대학 등록금이 10여 년 이상 동결이 돼서 상당히 재정이 어려워졌고 그거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당 대략 한 50억 내외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선정이 됐을 때 제한이 되는 거는 대학혁신 지원 사업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장학금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아까 재정이 튼튼한 사립대학 얘기를 하셨는데 국립대학들은 대부분 웬만한 사립대학보다 재정이 확실합니다. 군산대학만 하더라도 대학 회계에서 1,028억, 산단 회계에서 470억 등 1년 예산이 1,500억이고 이게 이제 교육비가 되는 거죠. 이거를 저희 학생 수 9,000명 정도로 나누게 되면 1인당 교육비가 1,640만 원으로 전국 4년제 대학 중에서 39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받게 되는 장학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제 내용 측면에서 교육 방법 등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군산대에 들어오는 신입생들한테 훨씬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역설적이지만 이번 평가 결과를 신입생들은 오히려 군산대에 갈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예. 생각할 수도 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대학교도 지금 수시 모집 진행 중이죠. 사실 이 시기가 원서 영역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좀 눈치 싸움이 치열한데 대학 입시는 대학들마다 일정이 조금 다른가요? 어떤가요? 네, 근데 대부분 지금 수시는 9월 10일에서부터 14일까지 대부분 대학들이 그 중간 범위 내에서 받고 예. 있습니다. 네, 저희 전주대학교도 9월 10일에서부터 14일까지 수시 모집 원서를 갖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주목할 만한 특이점이 있다면요? 네, 그 전주대학교는 이번 수시 모집 기간에 93%의 그 신입생을 갖다가 모집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그 모집 인원과 선택의 폭이 굉장히 수시가 넓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수시에 관심을 갖다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주목할 것은 첫 번째로 저희 대학은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면 호남 지역, 전라남북도, 그 광주까지 포함해서 여기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자들이 지원 자격을 갖다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수험생들은 이런 특성화되어 있는 전형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전주대학교는 다양한 적성을 갖는 지원자들에게 문호를 갖다가 확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갖다가 폐지를 갖다가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도 제출하는 의무 조항을 갖다가 없앴는데요. 이런 서류 간소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다양한 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세 번째로 저희 그 전주대학교는 올해 입시부터 IT 금융학과랑 인공지능학과 등 첨단 학과를 갖다가 신설을 갖다가 해서 저희가 학생을 갖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학과는 산업체의 생태계가 지금 변하고 그 미래에 일거리가 여기서 창출된다고 생각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받아서 만든 그 첨단학과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런 첨단학과에 지원에 좀 관심을 갖다가 갖는 것이 미래의 일자리 확보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대 상황에 발맞춰서 많은 변화들을 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군산대학교는 어떤가요? 올해 수시 모집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지 역시 이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요즘 그 기업 경영에서 ESG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과 사회 기여와 경영 구조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꿔간다라는 의미죠. 저희 입시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ESG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희 ESG는 E지, 쉽고, S, 심플, 간단하고, G, 제너럴, 직관적으로. 예. 그러니까 군산대 입시는 복잡하지 않고 누가 보든지 굉장히 쉽다.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다. 그리고 전형 명칭만 들어도 이게 무슨 건지를 알겠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바꾸어가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전주대 부총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거의 유사합니다.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최저등급제를 없애고 또 면접을 굉장히 단순화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신입생을 선발할 때 주안점을 두는 것은 현재 그 내신 성적을 근거로 학생을 선발하기보다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정확히 판단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입학 사정관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임 사정관이 8명이 있는데 학교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전임 사정관을 보유하고 있고 위촉 사정관 44분과 함께 이 사정관들이 기존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교과 성적 중심이 아닌 학생의 잠재력을 근거로 선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이렇게 들어봤는데 변호사님 입시 준비할 때에 비하면 지금 입시 문화가 좀 어떤가요? 수시 모집이 확대되면서 교과나 수능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교내 경험이나 특기가 강점이 될 수도 있고요. 신설과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변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때는 이제 이런 게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때 수시가 막 생겨날 때였는데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는 예. 사실 이런 부분을 잘 아시는 분은 이제 자기가 이걸 겪었거나 자기 자녀가 이걸 겪어야 사실 아는 거고 이게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냥 어디서 흘겨 이렇게 보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다양해졌다는 생각을 하나 들고 지금 또 대학도 사실은 아까 평가에서도 취업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됐거든요. 이제 대학이 여러 가지 어떠한 그 기능들, 그러니까 뭐 지식의 상아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학문의 상아탑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취업을 위한 뭐 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점점 이제 사실은 이 후자 쪽으로 좀 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학교마다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 홍보에 집중하는 이유는 참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이제는 학교가 학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대학 구조 조정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추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건데 대학 구조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시는지요? 예,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대학의 구조 조정이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문민정부 때인 1996년에 대학 설립 준칙주의, 또 대학 입학 정원 자율화 이거를 통해서 대학을 굉장히 쉽게 설립하고 또 정원도 자율적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입학 자원이 충분했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정원을 늘려서 향후 그 이후 6년 동안 16만 명의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도 지적하셨듯이 이미 그때 앞으로 10년 후면은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명확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썼던 것은 당시 OECD 가입을 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사회 전반에 도입하고 그런 측면에서 대학도 경쟁을 시키게 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경쟁이 없는 대학들은 자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게 빗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냐는 것은 이미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구조 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게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단순히 어떤 정량적인 지표라든지 정성적인 지표 그래도 정량적인 지표 변호사님 말씀하신 취업률이라든지 충원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도 객관성이 있는데 수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학생들 성적을 얼마나 공정하게 주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한 점수를 두어서 평가한다라는 것은 평가의 본질이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대학 평가를 통해서 지원이라든지 차등 지원이 있는데 영국 같은 데를 보면은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대학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가 무엇이고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이런 점을 근거로 대학을 평가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좀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거를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부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이박 처장님께서 지금 그 전반적으로 말씀을 갖다가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대학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일정한 틀로 그 대학을 갖다가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 획일적입니다. 각 대학들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가 다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각 대학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설립의 목적이 다른데 같은 틀로 같은 잣대로 그 평가를 갖다가 한다는 것이 애시당초 조금 문제는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지방 대학의 경우에 지방 대학의 몰락은 결국에 지역의 쇠락을 갖다가 수반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지방 대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 내지는 지역이 살아남는지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갖다가 보시는 여러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더 이상 대학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고 도민의 문제고 우리의 생존 전략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약해지면은 그 대학의 그 발전을 갖다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이나 어떤 그 아이디어 창출 같은 것들도 거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 경제나 모든 것들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그 시대적으로 그게 정부의 잘못이든 그 시대적인 여건이든 지금 그 전체 정원에 비해서 학생 수는 굉장히 감소가 됐기 때문에 특히 올해 신생아 수가 작년에 신생아 수가 20만 대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전국의 그 대학교 정원 수는 50만이 넘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20년이 굉장히 먼 얘기인 것 같지만 20년 후에는 지금 대학 정원을 갖다가 비교를 갖다가 했을 때 절반도 못 채우게 되는 이건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대학의 문제까지 야기가 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갖다가 해야 되고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특성화를 각 대학이 추구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갖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대학의 위기가 결국 지역의 위기로 연결이 되고 또 이게 다시 이제 미래에는 수도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지역대학 위기의 본질을 좀 해결을 하려면 구조조정은 수도권에서 하고 지역대학에는 오히려 지원 사업을 늘려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사실은 동일한 기준으로 잣대도 평가할 수 있느냐 이 얘기인 건데 근데 아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제가 예전부터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은 서남대 폐교 문제예요. 사실 예. 서남대가 비리 사기고 문제가 있는 학교가 맞았는데 이제 이거는 교육 관련 법에서 보면 그 전에는 이제 한 번 이사장은 전혀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뭐 거기에 관련 일종의 재산권 같은 거 보존을 했었는데 비리를 명확하게 져서 횡령죄가 저지른 이사장 같은 경우 내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교육부는 거기에 대한 퇴출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서남대가 가져오는 효과는 사실 남원에 의대가 있다는 거 하나도 있었지만 남원에 학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이 있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대학이 하나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지역의 재교육, 그 지역 노년층의 뭐 평생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해요, 사실은. 근데 그 4년제 대학 하나를 사실 시에서 그 10만이 안 돼 사실은 시에서 없앤다는 것들은 너무나 그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가치,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이제 대학 입학 연령이 2021학년도가 골든 크로스예요. 예. 예, 이 대학 입학 연령 인구가 47만인데 이제 정원은 47만 4천에서 2천 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10만 명씩 차이가 나버려요. 사실은 입학하는 사람보다 정원이 10만 명이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명약관여한 거는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퇴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부 의지대로 누구를 퇴출하랴 마냐를 결정할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정부가 해줘야 될 거는 지켜야 될 대학이 무엇인지를 지금 정해야 될 시기라고 봐요. 이걸 자기가 퇴출될 대학을 정할 게 아니라 지켜야 될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를 지금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니까 단순히 20대 취업률을 보장할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대학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대학의 기능들을 봐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정책은 아주 별로 이렇게 썩 괜찮은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예.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우리 맥락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학생들이 선택하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고 그 대학이 살아남으면 되는 거지, 이걸 뭐 왜 정부에서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맞지만 그것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게 국가 전체로 옳은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정원이 초과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정원 자율화였고, 당시에 15만 8천 명이 증원이 됐는데 증원은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비슷하게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미충원이 발생을 하는데, 미충원은 결국 수도권 대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 대학이 다 떠맡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위축이 됐는데, 그럼 그것이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결과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인구 5,100만 중에서 전북 인구는 179만이라 인구는 3.5%인데 1인당 GRP는 2,800만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3,727만 원에 77%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4,131개가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2.3%인 94개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도 전국에서 89조를 쓰는데 전라북도는 1.3%인 1조 2천억밖에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역의 연구는 대부분 대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연구 결과가 지역으로 환원되면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그런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역이 발전하는데, 그거를 단순한 대학의 시장 논리에 의해서 학생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없애면 되지 않냐.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지역 발전은 안 해도 좋다라는 얘기하고 같고, 이 부분은 국민이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 다 그랬고 지금 유력한 후보자들도 모두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학 없이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에서 생각하면은 국가가 대학 정원을 조정을 할 때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정원을 줄여가면서 지역에 있는 대학도 같이 줄이는 노력을 해야지, 단순히 경쟁에 의해서 줄여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총장님 얘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앞에서 다들 그 말씀을 갖다가 해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경쟁력이 지역의 연구 개발 내지는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그 지역 대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지역 경제랑 지역 산업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구조 조정, 시장의 그 시각에서 대학을 갖다가 평가하고 생사를 갖다가 결정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수도권이 50%가 지금 넘어간 지금 이 시점에서 경제 규모나 모든 것들이 전체의 나라를 갖다가 자원을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국가화되는 그런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원의 어떤 그 분배 내지는 원활한 활용을 갖다가 위해서도 지역 대학의 발전과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갖다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시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대학이 학문의 전당,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불릴 만큼 지성의 산실이었는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대학의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대학 내부에서 가장 해결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대학에서도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 자체도 바뀌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아직도 많은 교수님이 상아탑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반론으로 우리가 직업훈련소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면 타당하지만 결국 사회가 변하면 대학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인 옥스포드나 캠브리지가 굉장히 역사도 깊고 유명 대학인데 이 대학이 산업혁명 과정에서 굉장히 낙후가 됐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들 두 대학은 중세 시대에 해왔던 교육, 즉 성직자의 배출이라든지 고전 인문을 강의하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을 해서 그 후에 설립된 대학들한테 주도권을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나서서 내부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정부 지원을 끊겠다. 아시는 대로 영국은 다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줄이면은 대학이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유도를 해서 지금 또 다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됐는데 지금 산업혁명보다 더 큰 변화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산업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분명히 다른데 그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대학은 산업화 시대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고집하면서 바뀌는 걸 주저하고 있고 이게 이제 대학 위기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학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진통을 겪는데 이번 평가가 그런 진통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이 시대 상황에 발맞춰서 좀 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았는데 부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가 이제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많이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지식의 지혜의 상아탑, 학문의 상아탑. 근데 이 상아라는 거는 사실 코끼리의 가장 귀중한 부분이죠. 근데 이 귀중한 거를 쌓아 올려가지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어떤 학문을 갖다가 쌓았다는 개념으로 어떤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여태까지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상아탑이라는 개념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세상이랑 좀 격리돼서 학문을 추구하는, 학문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대학의 모습이 과거의 대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화 사회, 그리고 IT 정보화 사회를 갖다가 지나가면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스탠포드를 갖다 중심으로 한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이런 여러 가지 산업화의 모델을 갖다가 추구하고 인도하는 끌어내는 그런 대학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갖다가 겪으면서 미래의 10년 내지는 20년 후에 올 대학의 모습이 굉장히 급격하게 앞당겨서 대학 사회로 지금 진입을 갖다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그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캠퍼스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가상 공간 내지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과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캠퍼스는 단순히 학생들이 그 가상 공간에서 얻은 그 지식을 실습하고 그거를 구체화시키고 협력하는 방법을 갖다가 알아가는 그런 그 공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주대학교에서도 과거의 획일화된 대학생의 대학교의 그런 모습에서 확대해서 이 대학교의 개념을 갖다가 미국에서 요즘 그 세계적으로 그 관심 있는 미네르바 대학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캠퍼스를 갖다가 유지하면서 그런 가상 공간을 가상 교육을 적절히 활용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다가 미래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티칭 방법, 옛날에는 거의 렉처라는 형태, 강의라는 형태밖에 대학에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근데 들어보셨겠지만 플립 더 러닝, 그러니까 거꾸로 교육 이런 것도 하고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그래서 PBL, 블렌디드 러닝, 뭐 여러 형태가 교육의 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요. 이런 그 교육의 시스템을 통해서 각 학과랑 그리고 전공에 맞는 그런 교육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갖다가 그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 체제를 갖다가 전환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도 들어봤는데 군산대학교도 궁금해집니다. 예, 모든 대학이 다 이 문제에 지금 골몰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지금 부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 사회에 맞게 대학을 개편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획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 군산대학의 특성에 맞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를 뭐 단시간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대학 교육에서 당연시 되어 왔던 관행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관행이 미래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관행에서 벗어나자. 대표적인 관행이 학과 중심 교육, 교수 중심 교육이 지금까지 대학 교육의 전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거를 수요 중심 교육, 학생 중심 교육으로 바꾸자. 일례로 아시는 대로 GM 군산 공장이 철수한데 명신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기 자동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공급되어야 되고 과거 같으면은 그런 경우에 전기자동차 공학과가 아마 설립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원을 줄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학과 설립이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공유 전공이라는 제도로 수요는 있지만 기존 학과에서 배출하기 어려운 인력을 탄력적으로 양성 공급하는 그러한 교육 제도를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2017년에 학칙을 개정을 하고 현재 9개 공유 전공을 개발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학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1학년에 들어온 학생이 자기 전공에서 잘 적응을 하면 그 전공으로 가면 되지만 전공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50%에 가깝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대안 경로를 마련해 주는데 핵심은 수요와 연계된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한 교육을 기업체와 함께, 그래서 우리만의 교육이 아니라 함께하는 교육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지금 변화를 시켜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이렇게 지역대학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애정도 물론 필요하겠죠. 지역민과 대학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짧게 듣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부터 해주신다면요. 이제 사실 오늘 대학 평가 관련해서 재정지원 제한대회 관련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 문제 사실 10년 정도 전에 민주당에서 야당일 때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국민대가 그때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이 됐었거든요. 국민대 가셔가지고 대학 구조조정 기준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유은혜 장관께서 국회에서 토론회 하시면서
뭐 신자유주의 대학 교육 정책이 안 된다. 이거 계속 이런 평가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고, 지난 2017년 5월 대선에서 공약에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개편 및 대학 자율성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마 평가를 받으신 이 대학 교수님들께서 얼마나 그전 정부와 달라졌는지 이걸 느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똑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항상 평가 이후에 나오는 얘기는 이상하다. 왜 우리가 평가가 됐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의문론적인 얘기도 많이 나와요, 사실은. 사실 지금 이러한 평가 방식은 10년간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부총장님 말씀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네, 그 전주대학교는 지역이랑 연결돼서 학생 성공을 갖다가 정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이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의 방향을 갖다가 설정하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성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성공의 컨셉을 갖다가 저희가 다시 정의를 갖다가 했고요. 또 하나 교육의 생산자인 교수들이 교육을 갖다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센터를 갖다가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 대학 지역이랑 연결돼 가지고 중요한 교육 체제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평생교육 단과대학인 미래융합대학을 갖다가 설립을 갖다가 했습니다. 평생교육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많은 직업의 변화가 필요한 현 세대에서 도민들이 그리고 지역민들이 이런 세상 사회의 어떤 경향을 갖다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성인을 갖다가 중심으로 한 평생 학습 체제 미래융합대학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 아주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업체가 있는데요. 하림 이런 대기업이 있습니다. 저희 전주대학교에서는 하림 비스타 과정이라는 거를 운영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1학년 때 자기가 적성을 갖다가 발견하고 그 적성에 맞춰서 하림 그룹의 어떤 취업 부분에 2학년 때 어플라이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2학년 때 취업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2학년 때부터 3년 동안 하림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위주로 저희가 교육을 갖다가 융합 교육을 갖다가 시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지역이 인재를 갖다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교육 체제로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처장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경제 모멘텀이 지금까지는 추격 경제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모델을 보고 각자 사회 구성원들이 열심히 달리면은 경제가 발전을 했고 또 우리가 그래 왔는데 이제 창조 경제로 더 이상 모델로 삼을 만한 국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융합적인 사고, 융합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대학 교육에 적용을 해본다면 전에 추격 경제 시대에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도 충분히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표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대학 혼자 노력해서 필요한 성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지역과 대학이 함께 해야지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대학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도민분들께서도 지역에 있는 대학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항시 모니터링하면서 잘못되고 있을 때는 질책도 하시고 잘 되는 부분은 격려도 해주시면서 그리고 한편으로 또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 교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인당 교육비가 대학 선택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인데 대학 등록금만 가지고 1인당 교육비를 늘리기는 어렵고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살림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가급적 대학에 대한 지원도 늘려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지역은 그리 넓지 않고 우리는 결국 연결돼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존속 문제는 우리에게도 위기로 다가올 수 있고 그렇게 늘 충분한 시간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대학의 자율성과 차별성이 빛나는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내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사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